합리적 윤리 규정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황금률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만사가 순탄할 거야. 하지만 이 대답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남이 우리를 대접해 준다고 해도 우리가 파괴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대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부정의 감정 상태를 해결하려고 날 꾸짖어줘 게임을 벌인다고 해봅시다. 상대방은 그가 원하는 대로 그를 꾸짖어 주겠지만 그 반응은 그의 심리 상황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황금률이 적절한 안내 지침이 못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바와 그 이유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의 감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짐을 덜려고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황금률 같은 윤리적 기준들을 더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니 이 윤리 기준이 쓸모가 없었던 겁니다. 버틀란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수의 성인들은 어린 시절에 배운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주일 학교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을 때 내심 죄책감을 느낀다. 이럴 때의 피해는 단지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인격과 무의식적이고 유치한 인격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전통 도덕 중 타당한 부분까지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과 함께 폐기된다는 것이다. 러셀이 말한 전통 도덕 중 타당한 부분이 정말로 있는 것일까요? 해방된 어른자아의 기능 중 한 가지는 부모 자아를 검토해서 부모 자아의 데이터를 거부하거나 수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 자아에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적인 행동은 부모 자아의 훈계를 전면 거부하길 중단하고 그 중에서 보존할 만한 가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조들의 문화를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도 부모 자아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도덕적 가치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부모 자아입니다.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는 말이 부모 자아의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뭐 해야 한다는 말이 어른 자아의 단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합의는 가능한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이 있을까요? 아니면 도덕 기준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 빅터 프랑클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절망을 논하면서 그들은 소위 실존적 공허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실존적 공허 속에서 각 개인은 모두 자기 우주의 중심이므로 아무리 합리적인 주장이라도 자신을 배제한 주장은 거부된다는 겁니다. 이런 실존적 공허에서는 주관적인 도덕성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오늘날 지구상에는 70억 개의 도덕이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70억 명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식으로 살면서 대인 관계를 총괄하는 객관적인 원칙은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원칙 탐구와 관계에 대한 갈망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인 동시에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을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고 또 원하지도 않습니다. 환각제인 LSD를 남용하는 사람들조차 개인적 환각 경험을 초월하는 무엇인가를 맛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의 실제를 저 너머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어서 환각제에 탐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초월을 경험하려고 사용하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각제로 관계의 갈증을 채워주는 일체감을 느낀다는 점과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들의 믿음은 되새겨볼만 합니다. 경험으로는 인간의 연결성을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연결 욕구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트루 블러드는 윤리적 객관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명도 경험이 아닌 논증으로 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객관적 도덕 질서, 즉 보편적 의무의 존재를 부인하는 쪽은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도 부인합니다. 객관적 도덕 질서의 존재를 부인하는 실존주의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신에게 맞는 일련의 행동을 선택하면서 자신만의 인간 본질을 창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행동을 가지고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존재를 확립한 후에 스스로의 인간 본질을 만듭니다. 인간은 자신의 기본적인 인성을 창조할 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존엄성도 함께 창조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에게 선이 되는 행동만 선택할 수 있고 자신에게 선인 것은 모두에게 선이기도 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지프 콜리뇽은 동전에는 뒷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샤르트르가 분노, 포기, 절망을 자신의 영역으로 그리고 모든 실존주의자의 영역으로 삼은 것은 당연하다. 어느 누구도 어떤 신조도 개인의 결정을 도와줄 수 없다면 이러한 철학 안에 있는 절망이 얼마나 클지 누구든 쉽게 짐작하기 때문이다. 실존주의는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호소력을 발휘한다. 실존주의가 그들에게 기존 질서에 대한 우월감과 자신들의 전능감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멸감도 있다. 1년 전쯤 나는 학생들에게 실존주의 강의를 했다. 학생들은 매우 열성적으로 공부했다. 마지막 강의를 하려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모두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실존주의적 행동이야. 그는 다른 학생들의 비난에 입을 다물어야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어쨌든 그건 완벽한 실존주의적 행동이었어. 그것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었다.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미국 국민들이 직접 선택한 미국 대통령을 암살할 만큼의 자유행동권이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을 암살한 행위는 리 오스왈드 자신에게는 자유의지에 따른 보상일 수 있다. 하지만 나라와 세계에는 보상이 아니라 재앙이었다. 보편적 의무가 없다면 슈바이처가 히틀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하게 타당한 관찰 결과는 슈바이처는 이렇게 행동했고 히틀러는 저렇게 행동했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슈바이처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고 히틀러가 수백만의 무고한 인명을 죽였다는 사실을 자세히 말한다 해도 이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통계적 결과일 뿐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윤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통계적 결과일 뿐입니다. 또 윤리를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인간의 가치도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슈바이처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고 히틀러 역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옳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